저는 소개받은 김호라고 하고요. 제가 역사를 전공하면서 주로 처음에는 이제 동의보감 같은 그런 의학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 제 공부를 좀 확장해서 이제 법률 관련된 글들을 좀 읽으면서 이쪽으로 제 분야를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흠음신서 강의를 제가 의뢰를 받고, 이 흠음신서가 법률서이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 법의학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동안 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흠음신서가 1960년대 법제처에서 그 초벌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때 아주 대단한 한학자들을 모셔다가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 틀린 것들이 그래도 여전히 나오는 정도로 글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다 우리가 법률문 같은 것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쓰여지게 마련이고, 다산 선생님도 글이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글이 논리적이어서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여기 보시면은 정약용 선생님께서 처음에 관직 생활을 하고서 했던 일들을 보면 배다리를 만든다든지 수원성을 건설한다든지 수학적인 자질들을 갖다가 동원하는 그런 일에 보직을 많이 맡으셨거든요. 다산 선생님 원래 오늘날 나셨으면 이공계를 가셨을 뿐입니다. 이쪽 인문계가 아니고 이공계 자질이 있으시고요. 실제로 그의 글을 보면 그런 아주 로지컬하고 그런데 아주 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의 시나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요. 다산 선생이 17살 때 전후로 쓴 글을 보면 당시 조선에 서울에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 북경에서 들어오는 서양 책들을 읽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책들을 읽었냐면 천문, 수학, 기술, 거기엔 당연히 이제 성경도 들어 있었습니다. 서양 거라면 다 읽는 그런, 요즘 미국 거면 이것저것 다 배우듯이 그때 신진으로 이제 그런 서양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당시 그런데 빠져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 공부하고 그런 모임 가지면서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다산의 기록에 의하면 오차방정식이 처음 조선에 소개가 됐는데 그거를 풀이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차방정식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대회를 열었을 때 두 사람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다 하는 거를 서로 자랑하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산 선생이 그걸 풀었고요. 또 다른 사람이 홍대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의사문답을 쓴 홍대웅. 이 두 사람이 그런 수학적인 자질이 뛰어나고 그런 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다산 선생님 그런 거에 이제 우쭐해가지고 그런 거 가르치고, 너 이런 거 모르지 하면서 이제 설명해주고 과외 선생님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고 그래서 그런데 능해서 정조도 정약용 선생을 처음에 발탁했을 때 워낙 훌륭하지만은 그런데 능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엔지니어링 분야에 투입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성공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해내니까 상당히 신뢰를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것에 푹 빠져가지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천지남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성경을 공부하자고 한 건 아니고 서양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했는데, 원래는 일주일만 가서 공부하기로 아까 여기 공부하는 팀에서 이벽 이런 양반들하고 같이 가서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눈이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인가를 머물면서 성경을 여러 번 완독을 하고 완전히 터득을 해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상당히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선생님이 그런 이제 아주 머리도 좋지만 뭘 하나 하면은 끝장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징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저술 가운데서 방례초본이라고 하는 것은 경세유패의 원제인데요. 원래는 예입니다. 예, 방례, 나라의 예를 갖다가 작성하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국가제도 전체를 갖다가 개혁하는 청사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약용의 모든 아이디어는 다 정조에게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정약용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정약용의 위대함을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 높이 사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실은 역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정조 임금께서 구상하고 있었던 전체 나라의 기획이 정약용 선생에 의해서 다시 한번 리메이크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정약용 선생을 뭐 낮춰보려는 것도 아니고 정조를 무슨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정조라고 하는 큰 임금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거를 잘 듣고 있다가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선왕인 정조에게 받은 자신의 은혜를 누군가에게는 갚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당대 순조든지 그런 임금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갚기 위해서 이른바 경세유표라고 하는 선왕 정조께서 남기신 그 뜻을 내가 정리해서 지금인 임금에게 그것을 바쳐서 그런 정치가 되도록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게 당시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변수들 때문에 그런 거는 제안을 하지 못하고 이제 뭐 그냥 저술로만 남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경세유표 전체 계획은 다산 선생님의 계획이면서 동시에 정조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보면 목민심서도 역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목민심서하고 흠음신서는 함께 저술이 되고 있었습니다. 함께. 저게 원래는 한 책이었어요. 한 책이었다가 이게 원래 흠음신서는 목민신서의 한 챕터로 기획이 돼가지고 작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양주로 풀려나셔가지고 이거 작업을 해보니까 법률관계 책들이 계속 양이 늘어나고 흠음신서 양이 늘어나서 결국은 나중에 책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이제 분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목민심서를 이제 1819년에 간행을 18년에 간행을 하시고 이제 19년에 흠음신서를 이제 근데 거의 동시에 원고가 완성이 돼서 이제 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2018년이 목민심서 간행 200주년이어서 목민심서 간행 200주년 저희가 학술 세미나를 했고요. 이제 올해가 흠음신서 200주년 간행 200주년이 올해 200주년이어서 이제 내일 연세대학교에서 저희가 흠음신서 200주년 저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들은요 1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요. 연세대 위당관 정인보 선생 위당관에 오시면 흠음신서를 연구하는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다 모아봐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저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제 그걸 하는데요. 저도 한 꼭지 쓰고 여러 이제 선생님들 써서 발표를 합니다. 하여간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가 오늘 제가 쓴 책은 2013년도에 쓴 책이니까 벌써 연식이 5, 6년 된 책이거든요. 그 후로도 제가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내일 발표할 내용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아주 새 버전의 내용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절묘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발표하는데 어떻게 아시고 오늘 강의를 하라고 그러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러 오면서 이 흠음신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가 상형추위, 경사요의, 비상준초입니다. 의율, 차례, 전발무사 뭐 이렇게 여러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저 저술들은 각각 따르게 작업이 다 된 겁니다. 한꺼번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쫙 챕터를 만드신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한 것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책을 만드시는데요. 다산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여의당전서 500권을 쓰셨던 그 배경에는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교수 중에서도 아주 악덕 교수에 해당할 만한 대학원생들은 아주 잘 부립니다. 부리는데도 기가 막혀가지고 원래 그 강진에 유배 가셨을 때 이제 공부할 생각도 없고 이제 그 유배를 당하니까 되게 힘드셨는데 지금도 강진이 시골이지만 조선시대 때 얼마나 그 시골이겠습니까. 그런데 강진에서 서울에서 굉장히 훌륭한 학자가 왔다 그러니까 그 강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서울에서 훌륭한 학자가 오면 강진에 있는 학부모들이 과외해달라고 이제 달라붙은 겁니다. 과외를 해면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고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가르쳐달라고 막 달겨드니까 다산이 형님한테 쓴 편지가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 뭔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과외 선생을 해달라고 하고 짜증나 죽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그때 정약전 선생이 가르치면은 종류를 구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잘 가르쳐라. 그런데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면접을 해보니까 형편없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가르쳐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저 혼자서 공부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그런 편지를 형님한테 보낸 게 있는데요. 그래도 소일거리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공부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여러 명을 받아가지고 다산 선생님이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학생들의 특징을 딱 파악을 해가지고 머리가 나쁜 놈, 근데 이거는 매우 빨리 타이핑은 매우 빠른 놈, 말주변은 좋아가지고 떠드는 놈, 이런 걸 분류를 해가지고 딱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당신이 이거를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럼 밑줄을 쭉쭉쭉쭉 그어가지고 요거 글씨 빨리 쓰는 놈한테는 그거를 계속 그것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놈은 그냥 빨리 쓰니까 그걸 계속 옮겨 적는 거예요. 옮기는 조. 그 옮기는 조는 이제 그러면 다산 선생님 무슨 옮기다 보면은 그걸 계속 적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이제 옮겨옵니다. 토론조로. 그 토론조 뭐 이렇게 해갖고 조를 바꿔가면서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상당히 훈련도 분야별로 잘 시켜가지고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상영추이 같은데 보면 정조가 심리했던 살인 사건 중에서 다산 선생님께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조선시대 때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자식이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있으면 자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구하려고 상대를 이제 뭐 때리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때려가지고 상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형률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게 중국의 명나라 율인데요. 명률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구하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 살인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입니다. 부모를 구하려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 사형죄에 처합니다. 근데 조선의 법은요. 조선은 명률을 기초로 하지만 명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그걸 이제 바꾸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나름의 형편에 맞게 사정에 맞게 법을 조정하게 됩니다. 형률 같은 것들. 그 조정하는 게 잘 아시는 경국대전이니 속대전이니 대전회통이니 무슨 대전통편이 이런 게 명나라의 법제를 조선이 본받아서 쓰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명하고는 환경도 다르고 가치지향도 다르고 하니까 법률을 모디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쳐가지고 그 시절에 맞는 법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대전이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속대전은 영조가 만들었고요. 대전통편은 정조가 만들었는데 영정조 때인 속대전 대전통편을 보면 부모가 얻어맞고 있는데 자식이 가서 구하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형에 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조선은 명률보다 효자를 높이 평가하는 가치가 법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효자를 사형에 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효자를 사형에 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감사정배한다. 사형을 감해서 유배를 보내는 형으로 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조선의 법입니다. 조선의 정신이고요. 그래서 조선은 명보다 훨씬 더 유교윤리라든지 이런 걸 더 강조하는 법전으로 이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얻어맞고 있는데 그걸 가서 구한 아들이 이제 상대를 해코지했을 때 문제가 이제 그게 법전에 그것만 써 있는데요. 정조 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친구끼리 술을 먹다가 한 친구가 너희 엄마가 원래 동네 문남자들하고 다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내가 들었어.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퍽 죽인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얻어맞는 것을 구하려다가 상대를 죽인 것과 같은 거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모욕은 우리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거고 그거는 우리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구하려다가 상대를 죽인 거니까 저에게 그런 법을 좀 적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이게 정조가 이걸 어떻게 판결하냐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호하려다가 그렇게 한 거니까 더욱 훌륭하다 이렇게 됩니다. 네? 더욱 훌륭하다. 그래서 감사정배도 안 하고 그냥 몇 대 때리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유교적인 가치를 어디까지 쓸 거냐.
요 재량의 권한을 놓고 법을 아주 빡빡하게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그걸 이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할 거냐를 놓고서 재량의 권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권한은 왕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 권한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인 차원들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법이 구부러지거나 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이제 좀 이따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정조임금께서 상당히 균형 잡힌 판결을 하시면서도 케이스에 따라서 상당히 오버하시는 것들이 좀 있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평론을 답니다. 그 평론이 이른바 정조의 심리에 대한 아주 다산 선생님의 날카롭고도 정교한 평론이거든요. 법 평론이죠. 그런 면에서 저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로스쿨 같은 데서 반드시 제가 보면 읽힐 만한 그런 글인데 아무도 읽지는 않습니다. 로스쿨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 조문을 어떻게 적용해서 현실을 어떻게 할 거 이런 것만 하지 뭐 조선시대 뭐 저거까지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지 하여튼 뭐 저거는 보지는 않는데, 제가 몇 차례 저 사법연수원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사법연수 원장님이나 이런 양반들이 김 교수 말씀대로 읽히기는 읽혀야 되겠구만요 하면서 읽힌 적이 없는 걸 보면은 아직도 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들로 쭉 돼 있는데요. 저렇게 상형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조께서 살인사건을 판결한 것 중에서 100여 건을 갖다가 분석해서 정약용 선생님 나름대로 평석을 내리신 거고요. 저게 제가 보기엔 백미입니다. 요 다산 흥문신서적이 백미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요 비상준초랑 의율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선의 법률 적용만 이 양반이 갖다가 판례 분석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미법 판례들을 가져다가 분석하신 것처럼 저 비상준초랑 의율차례는 중국 청나라 때에 중국 형부가 이른바 저 사법부가 판결한 판례집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다 구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판결문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미 판례에 대해서 오늘날 법학자가 그것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평석을 쓴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책은 인터내셔널한 거거든요. 당시 중국과 조선의 거의 모든 살인 사건 관련된 저 판례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평석을 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요. 저 전발무사 맨 마지막 저 챕터는 흥미로운 챕터인데요. 저거는 원래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 흥문신서 출간 당시에 붙일까 말까 막 그랬었는데요. 정약용 선생님이 30대 중반에 천주교 신자라는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정조임금께서 계속된 공격을 받으니까 정조의 잠깐 여기서 정조의 용인수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정조가 사람을 쓰는 방식은 일단 건설교통부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저 주교 같은 거 만들어보고 수원성 같은 거 해보고 이 친구가 수학적인 머리가 있구만. 그러면 바로 또 돌려가지고 저 지방 사도로 보내가지고 행정 역량 같은 걸 또 검토하고요. 사법부로 보내가지고 법 역량 같은 거 검토 쭉 한 바퀴 돌립니다. 돌리는 과정에서 제일로 뛰어난 파트가 발견되잖아요. 그 인사 이력서를 정조가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뭐에 능하고 누구는 뭐에 능하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능한 게 있으면 그것을 이제 그 양반이 은퇴할 때까지 거기다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사람을 씁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쓰려고 정조임금께서 사람들을 그 풀을 관리한 걸 보면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정조께서 다산 선생을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수학적인 머리가 필요한데 쓰셨다가요. 이제 말하자면 자신의 승정원이라고 하는 즉 맨날 외우셨잖아요. 승정원, 왕명 출납 뭐 이래가지고 맨날 외우고 막 그 교과서대로 왕명을 출납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이거든요. 비서실에다 데려다가 이제 다산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때부터 비서실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정치 핵심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말하자면 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매우 받으니까 다산을 약간 외곽으로 돌리게 됩니다. 외곽으로 돌리면서 첫 번째 부임한 데가 36살 때 황해도 곡산사또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임했을 때 이제 곡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을 처리했던 30대 중반의 다산 선생님의 말하자면 생각이 저 전발무사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그런 사례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강진의 유배를 나중에 가셨잖아요. 40대 이후에 가셨는데
조선시대 살인 사건이 나면은 이 지방관이나 또 도지사가 제대로 이 판결문을 작성을 못하거나 제대로 이 보고서를 못하면은 정조인 임금에게 딱 걸려가지고 파직되기 일쑤거든요. 그래갖고 저거를 자기가 제대로 못 쓰면 혼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강진사또는 강진이 유배원 타산한테 이거 좀 써줘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갔는데 강진사또가 틈만 나면 자기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거 쓰러 왔냐 여기 내가 지금 유배 왔는데 그러면 안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괴롭힐 거 아니에요? 예, 유배객인데 뭐 괴롭히죠. 그러니까 안 써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몇 차례 강진사또를 대신해서 저거를 대신해서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편의를 보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남겨진 몇 개의 편들을 모아서 저기다 했는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부탁받은 그 원고를 가지고 말하자면 판결문 원고 같은 거를 가지고 판례 분석서를 가지고 자신의 다산 선생님의 이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 다산 선생님은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첩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김 씨가 있었는데요. 그 첩은 다산 선생보다 10살 정도밖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인데 어머니라고 부를 법한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 첩에 서자 이제 동생이 있는 거죠. 다산하고는 거의 뭐 다산 자식벌밖에 안 되는 이제 동생이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걔가 정약횡이라는 애가 있어요. 약횡이. 걔를 이제 약횡인데 걔가 이름이 약횡인데 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자들이 보통 공부 안 되면은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취직을 시키긴 해야 되겠고 막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조선시대 때 사또 옆에는 책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서실이 있거든요. 비서가 있거든요. 사또의 모든 공무를 다 그 친구가 하거든요. 걔는 공직 시스템 안에 없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비서를 데려드는데 그 사람을 책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책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비서인데요. 요 비서로 취직을 하는 게 이제 보통 그 서자들이 취직하는 방식입니다. 서자는 조선 후기에도 그렇지만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이거 서자들은 고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중에 청원도 하고 그래서 뭐 허통도 하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서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서자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조선시대 때 똑같이 자식을 낳는데 왜 서자들을 차별할까요? 지금 그거를 조선시대를 뭐 서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자를 차별한다는 얘기는 양반한테 첩을 얻지 말라는 경고예요.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으면 차별하겠다 너희 그 자식. 그러니까 첩을 얻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첩을 얻어갖고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정부는 너희들을 그 자식들을 차별해갖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다. 그러니까 첩을 낳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첩을 얻지 않고 정실부인하고만 잘 살아라. 그런 게 이제 조선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자를 차별한 것은 조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차별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정실부인을 갖다 대접하겠다는 정신인데 이제 그걸 차별 쪽에서만 자꾸 보니까 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뭐 그건 각설하고 그 정약횡이 그렇게 해서 서자들이 고시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얘들은 대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사또의 보좌관이 돼야 되니까 보좌관이 되려면 잘 할 수 있는 그 보좌관이 되려면 합격 그 보좌관의 역할이 뭐냐면 재무제표를 잘 쓰면은 보좌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띵가 먹으려도 이제 뭔가 장부를 이중장부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숫자에 밝으면은 이제 취직이 되고요. 두 번째 법률 문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사또가 피곤할 때마다 이 친구가 다 써주고 그러면 이제 취직이 돼요. 이제 셋째 조선시대 때도 많은 노래패들이 있습니다. 노래패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노래패들 불러야 되고요. 또 누구 마을에 누구 때 저희 때 또 이 사또가 또 전화해가지고 저 어디 있는 노래패도 불러다가 딱딱 이렇게 하는 그 이른바 연회패들의 이 네트워크를 잘 장악하는 그런 정보망 오늘 말하면 연예기획사 정도 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또 이제 취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한 가지에 능하면 보통 이제 그걸로 취직을 해가지고 이 동계산을 하든지 뭐 사립문서를 써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연예기획 해갖고 막 사람들 해갖고 이제 그 네트워크하고 잔치하는 걸 잘 도와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취직을 하는데 이 약횡이라는 친구가 자꾸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수학적인 머리는 전혀 없고
그래서 저 전발무사에 보면은 자기 약행, 그 약행위를 훈련시키는, 그래서 그걸 그 하나 사건을 주고 써봐라. 그럼 막 써보면 로스쿨 교수님처럼 야 임마 그렇게 쓰면 되냐? 여긴 요렇게 써야 된다. 요건 요렇게 써야 된다. 요런 거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걸 싹 다 지우고 자기가 정확하게 그런 자기 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잘 쓰여진 판결문의 한 샘플 같은 거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초고본을 찾아서 지금 흐무무신서는 필사본으로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필사본이 이 사람 저 사람 필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 70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게 오리지널한지도 몰라요. 그거를 다 대조해 보면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대조할 수 있을 건데요. 그거를 대조를 하려고 제가 들여다보다가 머리털이 빠질 것 같아갖고 그냥 그만뒀는데, 그거를 대조를 해보면 대충 앞에 나오는 거하고 이제 뒤에 나온 걸 보면 앞에 것들에는 그 자기 동생 막 가르치면서 이제 혼내고 여기는 막 이렇게 써야 돼, 여기는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게 나와요. 뒤에 이제 완고본에 1819년에 쓰여진 책에는 싹 다 그런 게 이제 지워지고 딱 정서가 돼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상영추위에도 강진 가서 제자들하고 토론해가지고 뭐라고 되냐면 평론에 이게 정재임금께서 약간 오버하신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법률에 좀 즉해서 처벌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 흐문서 초고본을 보면 요거는 나의 제자 이아무개의 해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저 흐무무시라는 책도 여러 토론 과정에서 제자들의 의견 뭐 이런 걸 다 수용해서 썼는데 나중에 원고에는 그런 거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양희 선생님의 저술로 딱 돼 있는데 애초에는 아마 같이 세미나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기가 또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하다가 다 끝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드리면서 이 다산 선생님의 이 흐무문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사실은 드리려고 하면서 이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를 이게 뜬금없이 제가 가져왔는데요. 2005년도에 제가 학교에 여기 경희교대로 옮겨오면서 이제 그때 논술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돼서 여러 대학의 논술 시험 문제들을 참조하고 좋은 논술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프랑스의 엑상프로방스 대학이라고 그 밑에 프로방스 밑쪽에 있는 자그마한 대학의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학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 문제의 한 시험 문제입니다. 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자연권을 자유를 포기하고 안전을 위해 사회계약을 한다. 그런데 사회를 보호할 법이 폭력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과연 법은 사회를 보호할 만한 수단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이게 뭐냐면요. 이거 여기 잠깐 올려도 되나요? A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막 합니다. B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자연권을 가지고 자연권이라는 자유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B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럼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에 A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B에게. B도 A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연권을 요만큼 미루고요. 얘도 요만큼 미루고요. 여기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계약을 하죠. 이게 사회계약론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폭력에 있다. 폭력에서부터 기원한 법이 사회의 폭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이게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계약론의 핵심을 물어보는 동시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홉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법이란 그 근저에 공포의 심정이 깔려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공포의 심정이 깔려 있냐면 내가 B한테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심 때문에 만들어 놓은 약속이거든요. 그게 이제 법의 기원인데요. 근대법의 기원인데. 그래서 바칼로레아 시험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이 그 탄생의 기저에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법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기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회의 폭력에서 기원한 법이
거꾸로 사회의 폭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 이거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래요. 이거 원고지 100매 정도 써야 됩니다. 이거 원고지 100매 정도 쓰려면요. 저거 원고지 100매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로스쿨에 있는 친구들 하나도 못 씁니다. 저거를 프랑스 친구들이 고3짜리들이요. 저거를 써놓은 답안지를 보면요. 기절초풍하거든요. 걔들이 어렸을 때부터 읽은 독서, 책 이런 수준이 19살짜리들이요. 한국에 있는 밤새도록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 푸는 애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문제들에서 논할 정도의 이 국가란 무엇인가, 통치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늘 토론하면서 생각을 단련해가지고 대학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앞으로 교육을 혁신해야 되는데요. 교육을 혁신하려면 정말로 훌륭한 학생들은 훌륭하게 길러야 되거든요. 똑같이 만들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등 답안지를 제가 봤는데요. 1등 답안지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하느님의 말씀으로 복귀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법치의 한계에 대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법이 불가피한 수단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수단이다. 어떻게 이 사회를 잘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거니까 그 친구의 답은 이쪽 밤을 맞으면 이쪽 밤을 대라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아무런 이 사회에 문제가 없을 거다 하면서 다시 중세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논리적으로 쫙 써가지고 한 다음에 근대인들은 하느님에 대한 의구심이 가슴속에 그득하기 때문에 단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간다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쓴 답안지가 그때 1등 답안지예요. 그런 거 다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을 쓰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답안지에 합격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그 폭력에 기초한 법은 사회를 보호하는 완벽한 방법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인데요. 이것에 대한 답을 연안박지원의 명론에 명예론이라는 글입니다. 이 명론이라고 하는 글은 조선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훌륭한 군자라고 하는 건데 저기 봐주시면요 선생님들. 저 A와 B가 다퉈가지고 서로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A는 저만큼 물러서고 B는 저만큼 물러서갖고 법으로 저거를 통제하고 강제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요. 조선의 군자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 A가 B랑 다투다가요. 에이 그래 내가 뒤로 조금 물러날게. B가 그래 내가 좀 뒤로 물러날게. 그래서 서로 예의 염치의 자세로 뒤로 조금씩 물러나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래 너 한 대 가면 내가 한 대 가고 너 한 대 가면 내가 하고 이렇게 해서 뒤로 서로 머리 뒤밀면 이제 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조금씩 밀고 조금씩 떨어져서 서로 법 없이 자율적으로 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한 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덕성에 기초해서 뒤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면은 굳이 법을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이 세계는 다 아름다워지는 세계가 될 것이라는 상상 속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은 아주 철저하게 얘기하면 무정부 사회와 가깝습니다. 정부가 없어도 이 세계는 저절로 군자들이 많다면 저절로 다 뒤로 물러나서 알아서 다 양보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걸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성리학을 무슨 매우 고리타분한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에 의해서 완성된 학문이긴 한데요. 주자는 이른바 사서삼경 중에서 사서를 가장 중요한 그 성인이 되는 커리큘럼으로 보았고 그 중에서도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 이렇게 있지만 대학을 가장 훌륭한 텍스트로 봤는데 대학 첫 페이지를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독하고
제 신민하면 제 지어지선이라. 이걸 거칠게 제가 해석을 하면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합니다. 제 명명덕. 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명명덕에 있습니다. 명명덕 한번 해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밝은 덕을 밝히는 겁니다. 그 밝은 덕이라는 게 바로 인간 누구에게나 다 내재해 있는 밝은 덕성입니다. 그래서 쌈질하지 않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선한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전제. 그래서 주자는 맹자의 후예라고 하는 겁니다. 성선에 기초한 기본적인 인간의 덕성을 믿고 그걸 개발시킨다면 모든 사람들은 알아서 예의 염치를 차리고 뒤로 물러나서 다툼이 생길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기본적인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덕성을 기르는 게 첫 번째 공부입니다. 그래서 명덕을 기르면 이제 군자가 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기서 사회기획이 끝나지를 않고요, 성리학에서 가르침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민의 단계입니다. 저것도 어렵지 않죠.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앞에 명명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덕성을 이제 닦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을 새롭게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신민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훌륭하게 군자가 되고 있는데요, 옆에 보니까 나무새끼예요. 부도덕하고 불의에 가득하고 비법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인간아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지적질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삶에 무지하게 개입하는 철학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 앉아야 되는 칸에 젊은 애가 앉아있으면 일어나라고 얘기하고요, 할머니 앉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개입을 하니까 우리 500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 사람들은 네 저도 잘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옆에 누가 이사 오면은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확인하고 막 개입하려고 그냥 쌍심지를 켜고 더듬이를 키우고서 주위 사람들을 다 살펴보는 이유가 이런 오래된 성리학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변에 이 시기 내가 개입해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막 가갖고 막 감나라 배나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인터넷에서 악플 달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막 똑바로 살 인간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오바되니까 이제 문제긴 하는데, 저게 다 저런 오래된.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너 인간아 똑바로 살아라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 정도의 또 자질이 되나?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또 내가 나의 덕을 쌓겠죠. 또 누가 나한테 막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더 말도 안 들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덕을 계속 쌓으면 이놈도 막 계속 덕을 쌓고 나도 막 계속 덕을 쌓으면 어떻게 막 덕이 막 해갖고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막 부모비 막 되는 겁니다. 막 돼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디에 가면 지선한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정의론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주자가 말하는 시민사회론의 핵심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주자는 저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거를 전 중국 인민들에게 군자가 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어떻게 하면 저거 되겠습니까? 학교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보통교육의 이념을 내세운 사람이 주자입니다. 학교를 만들고 선생을 보내서 전 인민을 군자화하면요, 법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서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뭔 귀신 씨나라고 하는 소리고 너무 인간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나이브하지 선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조선 500년은 저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주한 겁니다. 예의 염치를 강조하고 쌈질하게 앞서서 미리 뒤로 물러서고 그런 걸 훌륭한 자세라고 가르치고 법정에 서가지고 막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를 그걸 아주 그 수준 낮은 걸로 보고 가능하면 법정에 서지 않으면서 조절하면서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를 바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예의 염치를 가지라고요. 지금은요, 이제 예의 염치가 없는 세계니까 다 법정에 서는 거죠. 이제. 지금은 뭐 법대로 합시다. 나한테 예의 염치가 어딨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조선 500년 동안 태계 선생님도 그렇고 유고 선생님도 그토록 예의 염치를 가지라고 500년간 얘기했는데 저 위에서 아마
한탄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가 500년간 가르쳐 망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그냥 다 법정에 가서 그냥 모든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서 그냥 다 이루고 있으니 500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기획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 적어도 그런 명예에 의한 이른바 예의엄치에 의한 세계의 안정성을 구가하려고 했던 기획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 무너지냐면요. 저거를 흐트러뜨리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한 본성을 갖고 있으리라고 하는 그 가정 자체, 저 기획이 가능할 수 있는 그 기획 자체가 근저에서 흔들리거든요.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증거들을 너무 많이 보거나 인간이 악하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퍼뜨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사태가 저때 벌어지는데요. 18세기는요. 뭐 정조 임금이 있었다고 해도요. 제일로 제가 저 시기에 글을 읽으면서 제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나빠지고 있다는 이런 신호들을 사람들이 받고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16세기 후반의 글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선해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글들에서 많이 씁니다. 임진왜란이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16세기에 대한 그 당대 사람들의 인식은 훨씬 18세기보다 포지티브합니다. 18세기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세대가 나빠지고 있고 이제는 법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 임금은요. 여전히 성리학자이고 저런 기획을 가지고 정치를 꾸려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걸 가서 주먹으로 날려가지고 죽인 그 자를 법을 지켜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당장이 혼쭐을 내야 되지만은 이른바 유교적 윤리를 강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널리 펼치려는 그 차원에서 보자면 약간 법을 구부리고 그런 유가적 윤리를 갖다가 진작시켜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그런 유교 윤리와 예의 엄치에 더 교화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정조 임금께서 펴게 됩니다. 이 약간의 차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한강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저 뱃사공이 차례대로 타라 그러고 있는데 노인네가 타고 있는데 젊은 애가 팍 밀고서 한강 물에 노인네를 빠뜨리고 올라탔거든요. 그 뱃사공이 노로 젊은 애를 딱 쳐 죽입니다. 그리고 저 노인을 갖다가 그렇게 우대하지 못하는 놈은 내가 응징하겠다 하면서 막. 그러면 이제 사또 앞에 가서 뭐라 할까요? 저한테 상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제가 그런 유교적 윤리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잘 지금 진작시키고 있는 행동을 보여줬으니까 저한테 상을 주셔야지 처벌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사인이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정조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법을 구부리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 오는 사적 폭력의 난무를 예측하면서도 그러나 법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계속해서 교화를 통해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 뭐랄까요 저울 같은 데서 상당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조 임금이. 그런데 정조는 도덕을 취한 겁니다. 도덕적인 걸 강조함으로써 저 세계를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의 주먹이라고 날리는 게 정의의 주먹이 아니라 사적 폭력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상황이 19세기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라본 다산 선생님께서 야 이렇게 오버하다가는 나라가 절단난다라고 정조 임금께 고만 오버하시고 조금 법을 잘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조의 판결에 대해서 쭉 쓰시고 그걸 정조 임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누구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 임금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인민들한테 그런 사인을 주어서는 위태롭다. 그런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암은 그런 명예의 정치 같은 것들을요 잘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연암이 다산하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그 관청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압정을 설치한 저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거하고 다산하고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연암은 우리가 지금 열하일기만 기억하시잖아요. 열하일기 말고 연암이 사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당진에서.
예, 당진에서도 그렇고 사또 몇 차례 했었습니다. 연암도. 그때 연암도 사또 아주 잘하신 걸로 명사또로 유명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진의 오피스에 부임하자마자 당신이 뭘 여러 가지 넣어놨는데 싹 도둑을 맞았습니다. 자기가 보건대는 관청에 있는 놈이 어떤 놈인가 훔쳐간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관청 사람들 다 모아 불러놓고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잠깐 그리고는 저 대장장이한테 말해서 압정을 1000개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관청 사람들 포함해서 1000개를 만들어 갖고 딱 보여준 겁니다. 이 압정을 이제 여기다 뿌리면은 말이야. 다음에 어떤 놈이 이제 내 거 물건 훔치러 오다가 발에 빵 꽈놔가지고 이제 피 철철 내가 그놈을 이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딱 압정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거기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리고 나서는 압정을 저녁에 밤에 뿌릴 줄 알았는데 자기 책상 밑에다 그냥 넣어놨던 겁니다. 예?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아까 그 보좌관이 사또 그 압정 1000개 힘들게 만들어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거 다 뿌린다고 해놓고 왜 안 뿌리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뿌려가지고 발바닥에 빵꾸 나는 것까지 보는 거 그것은 사또가 해야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압정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출 거라는 거죠. 이게 나의 정치다. 이게 연하이 말하는 정치는 고까지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압정을 뿌리는 일을 하지 않지만 하지 않지만요. 정치가 저절로 되는 것을 그걸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사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예? 다사는 뿌린다고 했으면 뿌려야 된다. 규칙대로 해야 돼. 이게 다산이에요. 다산 약간 그런 분이거든요. 다산이 어떤 좋은 사또를 위한 지침서 같은 중국의 책들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할머니 5분이 탑돌이를 하시면서 막 빌다가 어떤 할머니 반지를 탁 떨어뜨렸습니다. 그거를 탑돌이 하던 할머니 5분 중에 누군가 훔쳐가셨는데 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이 지혜가 있는 사또가 할머니 5분을 다시 절로 오시라고 해갖고 절에 불러 모으신 다음에 콩 한 알씩을 손에다 쥐어줍니다. 콩을 비비면서 탑돌이를 하세요. 그러면 부처님의 불력에 의해서 도둑 할머니의 손에서 콩나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시켰더니 막 할머니들이 막 도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속 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아이쿠 하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이런 사또야말로 훌륭한 사또다. 이런 게 이제 가이드북에 옛날 동화책이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이드북에 나와요. 그래서 현명한 사또 이야기. 다산이 그거 읽었습니다. 사또가 이따위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속이고 이러면은 다음에 할머니는 다음에 개교를 쓸 거고 우리 사또가 날 속이려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또 다음에 그러면 사또는 더 많은 술수를 부려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얘기에서도 연암은 그런 정도의 아주 심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굳이 조업하거나 굳이 규칙대로 하거나 굳이 법을 쓰지 않아도 그런 정도의 사람들의 말하자면 심상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좋은 정치라고 말한 것이고요. 다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세워서 그 법에 따라서 뭘 하고 말면 말고 하면 하고 이런 식의 원칙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다산 선생님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조금 두 분의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산은 인간의 선을 향한 의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무의자연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유의 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기준으로서 필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는 나쁜 놈들이 있는데 연암 같은 놈들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저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뭘 하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고 법을 세우고 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산의 이 핵심적인 조선시대 핵심적인 그 살인사건의 수사는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사가 되는데요. 정과 리와 법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조선의 법추론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좀 만들어가지고 전통시대 때 무슨 법추론 모델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법추론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 법철학대에 가서 한번 서양법 연구자들한테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지금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의란 건 뭐냐면요. 정황입니다. 정황. 사건의 진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마다의 고유한 내막이 있습니다. 실정이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합니다. 그걸 살옥 사건의 정황이라고 해서 옥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옥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옥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문을 잘해야 되고 법의학에 기초해서 수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런데 사건마다는 다 그 고유한 사정이 있고 실정이 있게 마련이어서 그런 사건 고유의 실정과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 인간의 도리, 윤리,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참작과 재량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정과 리를 갖다가 고려하는 과정에서 법전의 조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인율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했을 때 정과 리와 법이 통합적으로 됐을 때 제대로 된 사법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조선의 이게 말하자면 형정론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죠. 옥정을 갖다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 정리법이 통합적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얘기를 상서 이 서경의 여형편 같은데 형벌에 관한 얘기는 매우 중죄를 갖다가 엄형을 때려야 되는 것 같지만 마침 근데 가볍게 처벌해야 되는 참작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밑으로 내려서 처벌을 하고요. 가볍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저놈은 갖다가 괘씸죄를 매겨야 되겠다 하면 또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도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재량을 펴가지고 무겁게 처벌할 놈을 가볍게 처벌할 놈을 무겁게 함으로써 균형을 잘 갖추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판단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건 상황상마다의 진실을 잘 고려해서 그 고유한 사건마다의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법전을 조절해서 그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법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건 고유의 상황들을 판단해서 공동체의 가치와 법조문의 입법 취지를 다 고려했을 때 그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핵심이고 이게 오랜 중국 고전인 상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잘 했을 때 사법정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오늘날 사실은 법실증주의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떠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도 배제하고 매우 엄밀하고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법치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조선에서는 절대 인간이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과 리와 법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다산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뭐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판결이야말로 매우 공평해야 되는데 죄수를 위해서 죽일 길을 찾아도 정의롭지 않고 살릴 길만 찾아도 정의롭지 않다. 그러나 살 길을 찾아보고 죽일 길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 보면서 죽여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단 한 명의 혹시라도 모를 억울한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긍휼함을 가지고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런 겁니다. 다산이 그 당시 지방관들을 비판하는 거 보면요. 18세기 황해도 강령에서 김윤서가 장막봉이를 구타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장막봉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자 김윤서가 연중 옆구리를 걷어차고 담뱃대로 이제 관자놀이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알타가 죽었는데요. 이때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초검 사또는 강령 사또는 장막봉과 김윤서는 친척 사이니까 특별히 죽일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구타 후에도 관아에 드나들었으니까 아마 감기가 걸려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대충 조사해갖고 보고서를 올렸고요. 두 번째 복권 보고서도 숙병과 음주 뭐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구타가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했고요. 삼검의 경우도 그냥 너무 흠결이 많아서 논외로 한다고 이제 다산이 그렇게 비판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다산의 정황을 파악하는 그 내용을 보면 초검에서는 살까지 터졌다 하고 복검에서는 살이 터졌다 했으니 살이 터진 거하고 살까지 터진 것은 다르다. 살까지 터진 것보다 살이 터진 건 훨씬 무거운 상처다. 무언록의 상처가 필사처, 급소에 해당하면 10일을 넘기지 못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은 과연 7일 만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 무슨 감기 때문에 죽었냐 뭐 이렇게 할 뭐 이유가 있냐. 법전이나 무언록 같은
법의학 책을 보면 반드시 살이 터졌고 7일 안에 죽었다고 하면 구타사가 분명한데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갖다가 파악을 하지 못하냐. 그래서 평론에 이렇게 씁니다. 담뱃대는 비록 작지만 양 끝에 구리새를 물렸고 이것으로 이마를 때렸으니 다치지 않겠는가. 피가 나오고 살갗이 터지고 살도 터진 것이다. 한 번 누운 뒤 마침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이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뭔 다른 말이 있겠는가. 죽은 원인은 마땅히 구타사로 하고 김윤서를 정범으로 해서 그를 처벌하는 것이 사법정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담뱃대로 사람을 구타한 경우와 빨래방망이나 삽자루로 사람을 때린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황해감사는 오직 자그마한 상처에 집중한 나머지 이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몽상에 빠졌다. 정상을 참작한다며 김윤서의 살인을 용서하고 우연한 죽음으로 만들었으니 실로 어진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다. 나는 어진 인을 펼치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처벌해야 될 놈을 살려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사법정의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살인범이 연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황해도 수안에 창고지기 최주변이 동료 민성주와 장난하다가 칼에 찔려 죽자 최주변의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죽자 아내는 바로 남편을 죽인 사람을 가서 찔러 죽이면 이제 뭐가 될까요? 남편을 위해서 매운 걸 보여줬잖아요. 매운맛을 보여줬으니까 열이거든요. 예? 저 열이라는 게 매운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예. 딱 가서 이제 남편의 원수를 갚은 거죠. 그래서 바로 초공간 수안사또는 최주변의 아내 안씨가 연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 이제 저걸 연료로 표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옆집에 남편이 또 누군가에 맞아 죽으면 그 부인은 바로 가서 또 찔러주고 이제 연료로 칭찬을 해주는 저게 바로 이제 도덕교화가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정조의 방식이 저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로 표창하게 되면 이제 연료의 행동을 보여야 되니까 가서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한테 맞았다. 효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서 이제 주먹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자의 또 매운맛을 보여주는 것이고 연료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사회가 아름다워진다. 이제 이게 정조가 말하는 조선의 이제 이상인데요. 이게 다산이 뭐라 그러냐면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인간의 도리, 윤리만을 고려한 채 바로 연료로 표창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근데 이거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조임금이라는 거거든요. 네? 정조임금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정조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다산의 옥정 파악을 보면은요, 다산이 딱 1-1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논리를 펴는데요. 최주변이 칼로 찔러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걸 논증을 합니다. 1. 민성주의 칼은 턱을 써는 용도로 애초에 날카롭지 않다. 2. 칼에 다친 최주변이 한 달 동안 창고에서 짐을 날랐으니까 건강했다. 3. 검엄결과 왼발 복사뼈에 칼로 찔린 부위 외에 여러 가지 악창이 있었다는 걸 보면 악창으로 인한 죽음일 가능성도 있다. 4. 민성주가 죽이려고 찔렀다면 발등의 상처가 팍 찔려가지고 조금 해야 됐을 텐데 최주변의 상처는 옆으로 길게 나 있다. 그거 보면 결론. 칼로 찌른 게 아니라 칼이 떨어지면서 맞은 상처고 맞은 상처를 조섭을 잘 못해서 죽은 거다. 즉 이것은 살해된 것이 아니라 사고고 살해로 죽은 것을 부인이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황을 잘 파악해서 저 연료를 갖다가 연료가 아닌 살인범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법정의지 저 여자를 바로 그냥 훌륭하군 하면서 연료로 만들어서는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된다. 이제 그게 다산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평론, 흠흠 선생님 평론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음은 인륜의 큰 뜻이니 기특한 일이요 절조가 높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성주의 범행이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에서 나왔고 칼날의 상처가 반드시 급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아내 안씨가 칼을 품고 원수를 갚은 사실이 어찌 멋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상 줄만한 일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상황을 조사해 보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대체로 시골의 어리석은 부인이 다만 남편이 죽으면 원수를 갚는다는 말만 듣고 이 일이 복수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헤아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안 씨가 함부로 사람을 죽인 사실에 죄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 열렬하고 상을 준다면 그 패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윤리를 손상하는 의리를 법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데 오늘 보여줄 사건 중에서 정조가 아주 괘씸죄를 제대로 적용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황해도 재령에서 이경이라는 사람이 5천 숙부인데요.
최 씨의 오촌 숙부, 최 씨는 오촌 조카인데요. 친척 이경이 전담해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간신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촌 숙부 이경이가 최 씨가 쌀을 훔쳐먹었다고 너희 도둑년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러자 최 씨가 어떻게 했냐면 비관한 나머지 자식 조카들과 함께 7명이 다 함께 물에 던져서 몸을 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이나 죽게 되자 정조가 친인척 간에 이렇게 우애가 없고 이렇게 서로 돕지 않아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 이경희한테 사형을 구형해라. 7명이나 죽었으니 저런 놈은 응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형에 처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 정조의 판결을 보면요. 주범인 이경희가 비록 직접 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 위협하고 너희 도둑이지 하면서 7을 죽게 만들었으니 범범하게 넘길 수가 없다. 기필코 사형에 처하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산이 나중에 흠음신서에서 정조의 저 판보에 대해서 비판한 평론이 적혀 있습니다. 살옥 사건은 천하의 공평한 일이어야 한다. 비록 몸에 상처가 없더라도 그 정상이나 범행이 지극히 흉악하면 살인으로 판단하고 비록 10명이 동시에 목숨이 떨어졌다 해도 진실로 그 정상이나 범행이 무겁지 않으면 마땅히 죽음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된다. 단지 죄의 경중만을 논하면 되는 것이지 어찌 죽음이 다소를 따지려는 거야. 죄인 모자 7명이 일시에 모래 몸을 던졌으니 이번 사건을 두고 누군들 해기하다고 생각지 않겠는가마는 비록 그렇다 해도 최 씨는 일단 제쳐놓고 생각하지 말고 홀로 이경희의 범행만을 잡고 반복해서 연구한 후 만일 그 계책이 여기서부터 반드시 협박해서 죽이려는 데서 나왔고 그 사정이 부득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그 정황이 7사람이 모두 죽지 않을 수 없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경희를 살인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경우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데 정조님께서 오바해갖고 괘씸죄를 정해서 저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 친척 간에 돕지도 않고 저런 놈들은 아주 형편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조가 저런 판단을 내린 것은 무리다 이런 거죠. 무리다. 근데 정조가 저런 판단만 내린 게 아니고요. 나주에서 형제가 쌀 한 마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형은 못 빌려주겠다. 동생은 형님 굶어 죽겠는데 한 번만 더 빌려주세요. 또 지난번에 빌려간 것도 안 갚았다. 막 다투고 있어요. 지나가던 아무개가 제3자가 지나가다 그거 다투는데 왜 싸웁니까? 이렇게 했네요. 형이 지금 쌀을 안 빌려줘서 제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지나가던 과객이 형이 돼가지고 이게 나쁜 놈이군 이렇게 한 거예요. 형이 신경 끄고 가세요. 예?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민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내가 그럴 수 없다. 형제간에 이 형편없는 놈들을 보고 내가 뭐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막 꾸짖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형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형이 이제 죽었거든요. 살인 사건이 돼서 정조한테 올라왔습니다. 정조가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요즘 세상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악다구니를 하지만 타인의 불의를 보고 또 공동체의 비리를 보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신아무개야말로 용기 있는 자로구나.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그의 그 마음은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사람을 꼭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 그를 몇 대를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응징하고 그가 그렇게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불의한 걸 보고 형제간에 우애 없는 걸 보고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의 판결을 적어서 요거를 어떻게 했냐? 책으로 만들어서 반상회 때 읽으라고 나눠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인을 받을까요?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놈들을 보면 바로 응징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조 임금께서는 그렇게 요즘 세상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악다구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정말 훌륭한 일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이른바 세 사람의 평민의협 열전을 만들어줬는데요. 세 사람의 훌륭한 모범. 첫째가 훌륭한 일이죠. 평생 자기가 번 돈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기근에 처하자 기근든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 번 돈을 내가지고 다 먹여 살린 만덕 이야기 아시죠? 그 만덕이 바로 정조 임금께서 훌륭하구나 만덕.
내가 너의 이야기를 반상회 때 읽으라고 책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책이 뭘까요? 아까 바로 형제간의 위험, 박친 그 훌륭하구나. 예? 사람을 죽인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훌륭하다 해서 그걸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잘 알려진 조선시대 때 김은혜 사건이라는 겁니다. 김은혜라는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매파가 그게 깨져버리게 되자 김은혜가 자기가 주선을 쓰고 있는 이 남자애랑 잘 결혼하지 않고 행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로 하다가 그 파혼을 시켜버렸으니 얘 여자애가 아주 그 원래 좋지 않은 애다. 행실이 나쁜 애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김은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런 일도 없는데 그런 무고를 당했다가지고 가서 칼로 그 할머니를 찔러 죽였잖아요. 예. 그 김은혜를 정조가 훌륭하다. 여자가 보통 그렇게 무고를 당하면 자살을 하고 마는 게 보통인데 자살하지 아니하고 가서 찔러 죽이고 자신의 무고함을 억울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면 이것은 남자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여자가 해낸 것이다. 이연이 칭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훌륭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세 개를 만들었어요. 예, 이게 정조의 이제 말하자면 정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산 선생님께서 우리 정조교께서 도덕적인 것 측면, 윤리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좀 오버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다운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경희 같은 사람 막 괘씸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괘씸죄가 나중에 이제 사회까지도 막 퍼져나가면서요. 도덕적인 처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빡 세지면서 이 당시 인천에서 활동했던 윤기라고 하는 또 남인 학자가 있는데요. 이 양반은 조선 후기에 그 살인 사건인데 범인이라고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증거도 불충분하고요. 진술도 막 서로 엇갈려가지고 범인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워진 사건들은 대개 다 어떻게 처벌하냐면 사형에 처할 수가 없으니까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그게 이제 속전이라는 건데요. 돈을 내고서 이제 그 처벌을 면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사건을 그걸 의혹이라고 그러는데 의혹으로 만들어갖고 의심스럽게 만든 다음에 다 돈 내고 풀려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이 이제 막 이 당시에 나오니까 윤기가 뭐라 그러냐면 다시 신체형을 부활하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의혹이 돼가지고 벌금을 내고 풀려나갈 사람을 벌금을 내고 풀려나가지 못하게 하고 발뒤꿈치를 자른다거나 얼굴에다가 범인이라고 쓰거나 생식기를 자른다거나 이런 고대의 형벌들을 다시 동원하면은 그건 평생 동안 불구로 살면서 자신의 죄를 사람들한테 보일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통쾌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그 신체형의 부활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갖다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 돈 없는 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갖다 풀어줘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산이 그 신체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불이 난 것인가. 고대에 발뒤꿈치를 자르고 목을 치고 생식기를 거세하고 이렇게 해서 해왔던 형벌들을 매질로 바꾸고 유배형으로 바꾸고 노동형으로 바꿨던 것은 그런 것들이 신체를 자르고 그게 얼마나 그 비인간적인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그 점점 그런 형벌들을 이제 없애고 가능하면 감옥형은 그때 없었지만 매라든지 뭐 유배라든지 그런 걸로 바꿔왔는데 다시 신체형을 부활해가지고 형벌을 강화하자고 하는 이 주장이야말로 문명을 거꾸로 돌리는 주장에 불과하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형벌을 모색해야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걸로 형벌을 모색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갖다가 반동이 되는 것이다.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기하고 그 다산의 그 서로 그 논쟁인데 그만큼 다산 선생은 이 사람을 목숨을 뺏고 죽이는 것은 하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걸로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정확하게 사건의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으로부터 사회적인 가치들을 고려해서 법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 그것만이 사법 정의를 이루는 것이지 그냥 뭐 열려다 훌륭하다 효자다 훌륭하다
저 형편없는 우애 없는 놈 형제를 보고서 가서 정의 주먹을 날렸으니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인륜의 강조, 도리의 강조, 그 결과 온 굴법, 법이 구부러지는 현상, 이걸로 사법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다산의 이러한 입장은 정조의 정책을 인륜의 강조와 더욱 연결지으면서 19세기 초가 훨씬 더 형정이 도덕적인 차원으로 확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 대한 다산의 우려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흠음신서를 강진에 가서 쓰시기로 마음 먹었던 것도 19세기에 정조가 이미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측면들을 막 강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관찰사라든지 지방관들은 더 그것에 올라타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뭐 가볍게 처벌하든 무겁게 처벌하든 감정적인 처벌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법에 즉해서 처벌해야지 감정적인 처벌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저 책을 집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집필하는 과정에서 저 이야기들을 이제 쓰게 된 건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고려하고 법을 갖다가 입법 취지를 다 통합적으로 해석해서 최선의 판결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하고 사건마다 고유한 사정이 또 조선시대의 삶을 관통하는 가치들과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결정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팔이 막 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론에 세상 물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공론에 다가서도록 매우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조선 후기의 어지러운 상황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목이 원래 다산 선생님의 일래 흠음신서 원래 제목이 명청록이거든요. 사건을 명징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의미의 명청록이라고 제목을 적었다가 나중에 흠음이라고 바꾸는데 저 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은 신중해야 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해서 두 번을 쓴 겁니다. 흠음이라고 하는.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니 인명재천이라 한다. 그런데 지방과는 그 중간에서 선량한 사람은 편히 살게 해주고 죄진 사람은 잡아다 죽일 수 있으니 하늘의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주고서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몰라서 털것만한 일도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고 대충 흐릿하게 해서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태연하고 편안하게 여기는데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부인들을 호리기도 하면서 백성들이 비참하게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 이는 매우 큰 죄가 된다. 그래서 지방관이나 관찰사는 절대로 매관매직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그 걸맞는 사람이 가야 되고 그 걸맞는 사람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이 정과 리와 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요.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법의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밝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또들은 사또가 되면 신화 짓고 음풍록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법의학 공부를 안 하고 법조문을 공부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되니 미리미리 저런 공부들을 해가지고 이 사건들이 벌어지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 다산 선생님이 그 흠음신서를 쓰신 거고요. 흠음신서의 챕터가 그래서 맨 앞에 경사요의라고 하는 챕터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것의 철학적 의미, 그 의미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앞에 챕터 1에 쭉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관한 정조임금의 판결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써 있고요. 세 번째는 중국 형부가 처리한 사건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내가 우리 동생 훈련시키면서 한 거하고 내 거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맨 결론이 뭐냐면 조선은 정조임금 이래 지나치게 가볍고 중국은 명나라 이래 지나치게 엄형이다. 중국에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조선보다 10배나 많은데 중국이 사람을 목을 치는 게 조선보다 10배나 많은데 사건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내 들은 바가 없다. 사람의 목을 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조선처럼 또 지나치게 가벼워서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이 신중하게 해서 사법 정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쓰신 거죠. 이 책이 어려운 게 그 흠문신서를 읽으시려면요, 정조가 또 이 사법에 대해서 쓴, 말하자면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처벌했던 정조의 글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청나라 때의 사법행정을 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얼마나 또 엄하게 했는지를 또 보셔야 되고요. 또 조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또 정조를 배워가지고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판결하는 사람들의 또 판결문을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읽어줘야 저 정약용 선생님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좌표가 잡혀지는데, 이 좌표를 잡으려면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읽어보니까 아, 대충 제 양반이 저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지, 처음에는 읽었을 때 다 맞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 이 사람은 좌로 맥클릭, 이 사람은 우로 맥클릭, 뭐 이 사람은 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좌표가 잡히니까 아, 대충 여기쯤에 있구나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다산 선생님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19세기에 지나치게 도덕적인 감정이 끌어올라서 그것대로 막 정의의 주먹이라고 날리는 그런 사적인 폭력들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진에 유배 갔을 때 홍경래난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정조 임금께서 불의를 참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의협들을 이렇게 칭찬하자 드디어 이제 난이 일어났구나, 그런 거죠. 난은 한편으로는 의협을 칭찬하니까 일어나고요, 또 의협을 칭찬해야만 또 사회가 변화하거든요. 그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죠. 근데 다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매우 보수적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매우 또 혁명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36세 곡산사또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곡산사또로 처음 부임했을 때, 부임하는 첫날 오피스에 가는데 1000명을 이끌고 데모군이 나타났어요. 그 이계심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사또가 오피스에 부임하시기 전에 저희의 청혼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난 사또가 우리 동네에다가 아주 그냥 형편없는 짓을 하고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 사무실에 못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길을 가로서고 1000명을 등에 업고서 데모대를 이끌고 왔거든요. 그러자 옆에 저 포졸들이 완전히 1000명이 엄청나잖아요. 쪼그라가지고 이렇게 있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을 때 다산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세상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날뛰는 놈들은, 악다구니하는 놈들은 너무 많지만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이 달아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내 앞에 선 너를 내가 잡으다가 목을 친다면 진정한 의리를 아는 자를 목을 치는 것이다. 나라에서 너 같은 자는 상을 줘야 된다. 이것이 정조의 말씀이다. 그래서 상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요, 홍경래난이 일어나죠. 야, 이거 이제 목을 쳐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막 사회가 이제 막 불불 끓어오르고,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가 끓어오르는 것과 이게 동전의 균형이, 그래서 밸런스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다산 선생이 후반에 가면 이제 법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이제 막 나대고 막 부부를 끌어올리는 걸 이제 제어하려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러한 젊었을 때 다산 선생, 야, 내가 너 상을 줘야 된다. 늙음에 갔을 때, 야, 이 사회가 위태롭다. 이런 양가 감정이 이제 동시에 있는 건데요, 다산 선생한테. 그게 19세기를 바라보는 이제 역사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러나 그걸 상을 주는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거를 처단하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내부 고발을 하는 걸 상을 주는 게 조선이고요. 내부 고발을 하면 처단하는 게 일본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제.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이 에피소드만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조선통신사가 다시 이제 일본하고 국교 재개를 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부산으로, 부산에서 이제 동경으로 가는데요. 그 엄청난 500명의 막 행렬이 쭉 가면 볼만하거든요. 뭐 볼 거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그렇게 행렬이 막 빛과 번쩍하게 해서 막 가면 광채가 나잖아요. 그 광채를 보러 가는 게 뭘까요? 그게 관광입니다. 광채 나는 걸 보러 가는 게 관광이에요. 그래서 관광 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러 가는 거예요.
뭐 광채나는 거죠. 그래서 관광 가요. 가면 더 잘 보려고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 나무까지 올라가서 보고 이제 더 떨어져가지고 외교사절단 마차에 떨어져가지고 얼굴을 같이 보게 되거든요. 부서져가지고 이거 그냥 확 죽여야 되나 이거 막 이러는데 그냥 아유 그만해라 이제 그러고 보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가야 되냐 떨어지고 막 들어와서 막 사도세자 저 수원 화성 행궁할 때 할머니 들어와서 막 사도세자 얼굴 쓰다듬고 막 그러시거든요. 우리 왕자 얼마나 예쁜가 보자면서 얼굴 막 쓰다듬고 그런 정도로 조선에서는 엉망진창이에요. 부산까지 가는데 딱 일본 건너가지고 동경 가는데 연도에 딱 엎드려가지고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외교 이 사절단 장이 쓴 시가 남아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개판이더니 동경 가는 길에 쫙 정연하구나. 에? 그런데 그 정연함 뒤에 칼이 있다는 걸 보면 나는 조선의 개판이 훨씬 낫다. 이게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칼 차고 들어와서 딱 제어하는 거, 예, 그거를 조선 사람들 못 참아요. 예,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통치를 자기 스타일대로 한 거죠. 예, 그럼 조선 사람들은 못 참거든요.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영성제국대의 농학과에 아주 유명한 흑우 연구자가 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일본의 와규가 제주도 소를 가져다가 했다. 그거를 총 관리했던 양반이 쓴 글이 있어요. 조선과 일본의 차이는 뭐냐? 소를 봐도 안다. 예, 조선소는요. 콧뚜레를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소는 뒤에서 소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뒤에서 그냥 소가 가는 대로 가면서 이렇게 조종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소를 앞에서 끌고 간다. 소가 아파서 끌려간다. 근데 조선에서는 소가 마음대로 가도록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만 해서 데려가는 이 두 개만 봐도 조선이 얼마나 자유분방한 나라고 훨씬 일본보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그 선함을 믿고 그것에 기대서 자율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칭송한 나라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일본 애들도 아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 억제하고 귤하고, 그래서 일본 가서 쫙 질서가 쫙 잡혀 있죠. 일본에 그냥 처음 가서 보면은 깨끗하고 정갈하고 일본 사람들 친절하고 해서 매우 좋죠. 한번 살아보세요. 죽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해 그냥 지 멋대로 하고 그냥. 그리고 정부가 뭐라 그러면 막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인데 하면서 막 하고 그게 한국이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자유분방함과 그런 데서 오는 이 질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이것이 한국의 제가 보면 힘이고요. 한국이 그거를 잘 적당하게 조절해가면서 너무 무질서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억압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거를 잘 갔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앞에서 끌고 갈 생각도 하지 말고요. 뒤에서 묵묵히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만 하면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에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저는 자유로움이 발산되고 거기서 창의성이 발산되고 거기서 뭐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 눈에서 보면 그건 무질서죠. 그러나 저는 그건 절대 무질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서 저절로 예의 염치를 알아갖고 저절로 세계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한국은 언제나 최소 정부였다는 겁니다. 한국은 최소 정부론입니다. 세금도 적고요. 국가가 간섭하는 것도 없고요.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18세기 가면 이제 개입을 안 하다 이제 방임이 돼가지고 개파이 되니까 이제 조금 개입을 하는 거죠. 조금 개입을 하자고 쓰신 거예요. 다산 선생님께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자율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라고 시키려고 하면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도. 제발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게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국가가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을 너무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저는 오랫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서 한국은 이렇게 막 냅두면 다 알아서 근데 그걸 너무 걱정하면 자꾸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 감각을 어떻게 찾을 거지? 정치권이 그 균형 감각을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다 키울 때 절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냅뒀습니다.
그랬더니 다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잘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제가 믿습니다. 그냥 애한테 잔소리하는 순간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대나무 숲에 가서 혼자 떠들고요. 애는 애한테 또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가 알아서 이것이 저는 조선의 기본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신중해야죠, 물론. 신중. 그만 떠들겠습니다. 이제.